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사선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서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선출을 앞둔 민주당은 문자폭탄 등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그동안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새 원내대표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원내대표 선거를 거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사선의 김기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한 뒤 울산시장을 지냈지만 재선 도전에서 낙선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김태흠, 권성동, 유이동 의원이 출마했는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 2위를 기록한 김기현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결선 투표를 벌인 결과 재석 의원 100명 가운데 66명의 지지를 얻어서 김기현 의원이 최종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앞으로 남은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불거진 도로 한국당 논란 수습과 영남 꼰대당 이미지 탈피를 통해 대선 전 민심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나서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또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과의 야권 통합 문제도 새 지도부의 몫인데요. 통합에는 뜻이 모였지만 국민의힘이 바라는 흡수 통합이냐 국민의당이 원하는 당대당 합당이냐를 두고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선 이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면서 자강한다면 야권 빅텐트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이 코앞인데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요? 네,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시기인데요. 되레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재보궐선거에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한 뒤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과 쇄신 요구가 터져나왔는데요. 하지만 친문 강성 지지층이 이들을 비판하는 문자폭탄을 보내 결국 목소리는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어제 문자폭탄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일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000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네, 하지만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돼야 하고 선출직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잘못은 아니라면서도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재보선 참패로 떠오른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여전히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10명에서 20명의 쇄신파 모임을 결성하겠다는 뜻까지 밝혀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모레 전당대회를 통해 뽑힐 새 지도부에게도 크나큰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손실보상법은 끝내 4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하자고 당론을 정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역시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저는 뭐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은 협력이익 공유제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재정법 등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먼저 통과시키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내탓 공바 속에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하루하루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 마련 4월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허탈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정치권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했던 손실보상법이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조차 진행도 안 한 상황에서 그대로 무산하여 소상공인의 실망과 허탈감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은 어떤 지점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여야 초선 의원들이 뭔가 합의를 이뤄서 최소한 소위조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위도 어떤 이해타산에 맞춰서 진행조차도 못했던 것이 전체 회의 진행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한 걸음도 못 건 것이 저희에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제일 화가 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3주간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소상공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것은 계속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코로나19 상황들이 어느 정도 완화될지 알았고 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언제쯤 이게 끝날지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실망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연합회에서 그 소상공인들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계시잖아요. 어떤 네, 점이 맞습니다.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지금 가장 큰 것은 유동성 확보, 사실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 또는 뭐 손실보상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더 큰 거는 장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왜 국가가 장사조차도 못하게 하느냐, 왜 제한을 계속하느냐, 어떻게든 장사를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큽니다. 예,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월세나 이런 것들 내시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월세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부담이 워낙 커서 이제는 폐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권리금이라든지 또 원상 복구라든지 또는 금융에서 그 원금 상환이라든지 다양한 부담을 다 떠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예. 정말 안타깝고 아픕니다. 예, 문을 닫는 것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확진자 통계를 잡아서 조금 더 정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달라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업종은 소상공인들 각 업종들은 아침에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영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또 새벽에 영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이 10시면 셧다운 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그 형편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큽니다. 또한 중대본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받을 만한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몇 시에 문을 닫아라 또는 뭐 어떤 금지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지침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밤 9시까지 문을 닫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10시까지 네, 맞습니다. 연장됐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좀 안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시에서 10시 늘어난 부분은 일부 도움은 됐지만 예. 실제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10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8시 반 정도부터는 사람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다 닫아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시까지 증가했다 하더라도 8시 반부터는 문을 거의 닫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현실과 지금 정부의 지침 따로 노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가 네, 지금 맞습니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조세 부담을 이유로 이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부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정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소상공인들은. 예. 다만 이 부분의 핵심은 그거라 봅니다. 재정의 부담은 더 큰 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위기 극복을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폐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폐업이 이루어지면 그냥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 다 빠지고 그 취약계층은 결국에 국가의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더 큰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만회해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에는 일단 손실보상법 법제화가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당장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조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4월 달은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어렵다는 걸 이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그 대출을 이루어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그 손실보상법이 통과하면 감가상각을 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빠지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에서 허덕이고 생존해서 임대료도 못 내서 어려워하시는 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유동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관악구 음식점에서는 방문자 1명이 지난 23일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감염됐습니다. 관악구와 동작구에 있는 직장, 또 강남구 PC방 등 기존 집단 감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 7명과 방문자 1명이 확진됐고 맥주집과 관련해 3명이 추가 양성을 받는 등 1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천 지역 유흥, 단란주점 210곳은 2일까지 자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교민들의 귀국 수요에 대비해서 항공편, 증편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4일 한국행, 비스트라 항공을 예약한 교민이 오늘 오전 현재 173명에 달한다면서 현지 귀국 수요를 파악해서 항공편을 더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인도 거주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120명에서 13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작업을 제대로 못해서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은 확진자의 0.06%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국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 자가검사 키트, 시민들의 구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표준 검사 방식이 아닌 만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종로 약국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자, 어제부터 판매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가검사 키트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까? 네, 아직 자가검사 키트가 입고되지 않은 약국이 제법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음 주쯤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입고된 약국을 가봤는데 물건이 동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제 이후로 구매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약국 관계자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로 먼저 많이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오늘 아침에는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여쭤보셨었어요. 지금은 일단 20개가 먼저 들어왔고요. 추가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저도 자가검사 키트를 직접 사봤는데요. 한 개에 검사 2회분이 들어있었고 가격은 16,000원이었습니다. 검사도 해봤습니다. 콧물이 묻은 면봉을 시약통에 넣고 휘저은 뒤 검사기기에 4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간단한 과정이었습니다. 15분 안에 결과가 나왔고 한 줄,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습니다. 키트에 2줄이 생기면 양성인데요. 음성이 나온 키트는 비닐에 밀봉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양성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비닐에 밀봉한 뒤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성 시에는 표준 검사인 PCR 진단 검사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전후로는 손 씻기와 환기를 잊지 마셔야 하고 또 코 속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 만큼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를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가짜 음성 혹은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반응하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양이 적은 무증상자나 초기 환자는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데다 또 반대로 사용 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물품이 오염된 경우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엿새 만인 어제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고위험 시설에서 좀 더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는 만큼 보조적인 검사지만 키트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100명 이상이 기숙 생활을 하는 서울의 학교 20여 곳에 키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의 약국거리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백신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인원, 우리나라도 이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의 속도가 붙어서 어제와 그제 20만 명대의 접종을 이어갔다면서 상반기 접종에도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얼추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그곳에서는 몇 분이나 백신을 맞았습니까? 네, 오늘 이곳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기로 하신 분들은 모두 622명으로 75살 이상이신 어르신들입니다. 그 가운데 600명 넘게 이곳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마감 시간까지 30분 정도를 남은 점을 생각하면 거의 다 백신 접종을 하러 오신 셈입니다.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지난 15일에 개소한 곳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두 다 1차 접종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자 접종은 이번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월부터 접종이 시작돼 계속해서 주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접종 인원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오늘 30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100만 명까지 접종할 때까지는 39일, 200만 명까지는 17일, 그리고 이번에 100만 명이 추가될 때는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3월까지는 전국 22곳이었던 예방접종센터가 현재 257곳으로 늘었고 위탁 의료기관도 조기 운영을 시작하면서 접종에 속도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80% 넘게 마무리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확진자 숫자도 지금은 80% 넘게 줄어들었다며 접종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과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는데요. 접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번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 대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백신 낭비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명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예약한 접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해 놓은 백신은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급히 연락을 해서 맞을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을 미리 짜둔다는 겁니다. 갈수록 접종 대상과 기간이 느는 만큼 예방접종 추진단은 개인이 직접 접종 장소와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콜센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16살 이상으로 허가를 받은 화이자 백신의 경우엔 오는 9월쯤에는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이르면 9월쯤까지 마치고 당국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구르사인 바이오엔테크 CEO는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7월에 5살에서 12살 어린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9월쯤 5살 미만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데이터 정리에 4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인 CEO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정리가 끝나면 각국의 12살 미만 전 연령대 어린이를 위한 백신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12살 미만 어린이 4,600명을 상대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상시험은 10살이 백신 접종을 감당하면 9살을 접종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가장 어린 6개월 아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최근 임상시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힌 CEO에 따르면 12에서 15세 대상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을 신청해 놓았고 다음 달 5일에는 유럽의약품청에도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6월 초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12에서 15세 대상 백신의 효능은 100%에 가깝고 감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식약처 고발 이후 2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요. 경찰은 내부 문건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오후에 모두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시간 전쯤인 오후 2시에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오전 9시 반쯤에 시작했으니까 4시간 반 만인데요. 상자 3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제 뒤로 보이는 본사를 빠져나왔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 압수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조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오늘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같은 것도 어떤 경위로 나온 건지 확인이 됐나요? 이 압수물 관련해서 어떤 부분 네, 세종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막 끝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남양유업의 내부 문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본사와 연구소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본사의 홍보전략실, 재무회계부서, 그리고 전산실과 세종연구소의 연구개발실 등 모두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관은 30여 명입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서 곧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식약처는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서 남양유업이 사실상 제품 홍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지난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문매가 이어지자 남양유업이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에게 사과했지만 결국 이렇게 강제 수사를 피하지는 못한 건데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으로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을 광고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압수수색 배경, 그리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확보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라는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먼저 남양유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부당한 광고 표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규정은 이제 질병에 효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에 기능이 있는 걸로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에 이것을 금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일단은 수사가 들어간 거고요. 식약처의 고발에 따라서 식약처가 보기에는 이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으로 인해서 고발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이제 전제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약품이라는 거는 질병의 치료와 질병 증상의 완화에 효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우리나라도 이제 KFDA에서 이건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네. 어떠한 물질, 제품이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듣는 것 중에서 임상시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증이 돼서야 이제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인정이 된 의약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식품을 이렇게 어떤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이 관계를 다 건너뛰고 그 자체가 허위 과장 광고로서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을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일단 질병의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심포지엄이라는 그런 큰 공간에서 이제 그것들을 발표하고 심지어 언론사들한테 보도자료도 보냈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공표가 됐는지 내부적인 연구 결과 효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마 정상적인 법무적인 검토를 받았다면은 식품에 그렇다고 그렇게 효능이 있다고 발표하는 건 굉장히 법률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를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을 어느 라인에서 누가 하게 됐고 거기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부분들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인데요.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한다면 남양유업이 되겠죠. 남양유업이 처벌을 받고 어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 내용과 효과 그리고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점에 이제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형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 발표 이후에 불가리스가 품절 사태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파급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로 인해서 주가에 큰 앙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남양유업이라는 기업이 또 오래된 기업이고 큰 기업으로서 스스로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도 있었고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면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또 굉장히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긍정적인 거기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불가리스를 먹고 더 증상이 악화된
특화되거나 그런 건 아직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사실 많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서도 의약품으로서도 뭔가 문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저쪽에서 주장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을 누가 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또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해를 알겠습니다. 끼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엄청 애를 쓰겠군요. 남양유업 그렇습니다. 쪽에서는. 아울러서 이제 무죄를 다투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했지 표시 광고는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이 30개 언론사에 이제 홍보 자료를 배포를 했거든요. 이런 점도 좀 가중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연구 공간에서 발표를 하는 것과 이 내용을 홍보자를 배포한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남양유업 측은 이것을 표시 광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발표를 넘어서서 각 언론사에 홍보 보도자를 예. 보냈다는 것은 이 또한 구체적인 제품의 효능에 대한 표시와 광고로서 홍보 행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그 법률상 주장, 그런 항변이 잘 안 받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 제품이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들썩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누군가 주가를 조작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를 푼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식품위생법상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에 관한 형도 이제 뭐 징역형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예. 굉장히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좀 더 과잉되게 나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했고 그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내부자가 또 거래를 하거나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 속보가 바로 전해져서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 지분을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큰 관심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또 이부진 사장 대표, 그리고 이서연 이서장 이렇게 세 자녀가 각각 120만 5,720주씩 상속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예, 삼성 전체에 대한 건 아니고요. 삼성물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나희 여사는 180만 8,577주를 상속했습니다. 자, 이런 분배 결과는요.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 비율과 일치하는 비율인데요. 지금 관심이 컸던 삼성물산의 상속 비율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상속 비율은 원래 예상한 대로 지금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 부분이 정해진 그 내용 그대로 된 그렇죠. 겁니다. 홍나희 여사가 180만 주, 그러니까 9분의 3을 이제 상속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이 배분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어째 상속 지분은 법정 상속분이 있고요. 결국 그것을 일정한 경제적 목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게 경영권과 관련 있는 주식인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삼성물산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경영권을 위해 가지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몰아주기 위해서 주식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재산은 이렇게 배분하는 구조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뗄 수가 없는 게 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배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 합병 사건도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연동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건을 통해 가지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워낙 재산들도 많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정 상속분이 아닌 이제 각자의 상속 지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거래랑 합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법정 상속분으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물산은 상장사기 때문에 이제 공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성 SDS도 있고, 삼성 생명도 있고요, 삼성화재도 있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들은 모두 이제 상속이 될 것이고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조만간 다 공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상장사들이기 때문에요. 비상장사 몇 개가 혹시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다 공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삼성물산부터 이야기가 됐지만은 이후에 결국 이제 경영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나머지 계열사들도 특별하게 그런 합의를 하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 또 그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하되 추후 이제 이 부분들을 조정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그 남양유업이 이제 주식을 샀다가 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집단 소송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예.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특별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은 이거는 시세 조종 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이런 내부 정보를 알고 내부인이라든지 대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매집했거나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내부자 정보 활용으로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불가리스 사건은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다가 조금 더 과잉되게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수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한 큰 정제적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처벌의 수위와 수사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이 제품이 이제 홍보 효과를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 제품 말고도 과장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장 광고도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됐고 또 처벌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지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 식품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제품, 어떤 음료수, 뭐는 뭐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효능이라는 것이 꼭 거기서 치료뿐만 아니라 증상의 완화까지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연구 결과상 뭐가 좋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과 그 제품이 그런 효능이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온라인상으로는 범람하는 광고와 정보 중에서는 거의 의약품 수준으로 광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적발 건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하실 때 꼭 필요한 거는 의약품, 질병의 효능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고 엄정하고 장기간의 시험의 결과를 따라서 과학적 엄밀성이 보장된 것들만 의약품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일반 식품에 불과한데 그런 걸 광고할 경우에는 식품 등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음식이나 제품들 볼 때 이게 의약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의학적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제품인지 또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정보 자체가 완전히 다 사전 검토가 되지는 않다 보니까요. 볼 수는 없는데요. 의약품이라면은 특별히 의약품 뭐 FDA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았는지 보셔야 하고요. 만약 그렇지가 않은데 특정 질병에 대해서 효능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특별하게 의약품이나 의약품 다음 단계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우리 법령상으로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이 안 된 거라면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기능 또한 만약 위법한 잘못된 표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원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단체가 최근 DMZ 근처에서 대북전단 수십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정부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대북전단을 날렸다는 탈북단체의 주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탈북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북한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지목한 날은 지난 25일과 29일 사이입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 인천, 강원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건,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역형을 살더라도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에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해 법 취지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부 정례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과 군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조만간 압록강 철교를 통한 교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단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저는 지금 북중 국경 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단둥 압록강 철교 바로 앞에 나가 있는 그곳에서 북한 땅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압록강 철교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다리 길이가 대략 900m, 그러니까 1km 가까이 되는데 그 건너편이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시입니다. 중국 쪽에서 보면 이 압록강 철교 입구 쪽에 중조우이교라는 중국의 공식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이 국경을 봉쇄했고 그 이후에 이 압록강 철교는 통행이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다리 위에 차량이라든지 열차 또는 사람의 모습이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지가 벌써 1년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이 압록강 철교를 자세히 보시면 70m 간격을 두고 좌우로 다리가 2개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약간 빨간 깃발들이 날리는 것이 이제 단교라고 불리는 거고요. 왼쪽이 차량과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이 압록강 철교입니다. 이 압록강 철교는 자세히 보면 철도와 차도가 각각 편도 1차로씩 놓여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오른쪽이 철로 쪽이고요. 왼쪽이 도로 쪽입니다. 오른쪽에 기차가 다니고 왼쪽에 화물차가 다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한 개 차선만 있어서 교행은 불가능한 좁은 다리입니다. 갈 때는 상대 쪽에서 못 오고요. 올 때는 또 이쪽에서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다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단교라고 불리는 오른쪽 다리는 한국 전쟁 당시 폭격으로 북한 쪽의 절반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교라고 불리는데 현재는 관광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절반 정도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압록강 철교가 조만간 다시 개통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부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니 보통 한 보름 전쯤에는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이 되면서 이 개방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부터 이곳 단둥에 도착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침 저희는 이 압록강 철교와 바로 연결된 중국 단둥역의 화물구역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단둥 기차역의 화물구역에 가봤더니 중국 단둥과 북한을 오가는 열차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 화물열차인데 중국 단둥 그리고 서포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열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열차였습니다. 열차의 옆면을 자세히 보면 이곳 단둥 그리고 평양 부근에 있는 북한 쪽 역인 서포를 오가는 열차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화물열차는 각각 10량 정도씩 2편이 정차해 있었는데 일부는 푸른색 천막으로 덮어놨고 또 일부는 뚜껑이 있는 화물차들이었습니다. 이 화물열차에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나 가공식품 등이 적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그 내용물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북한으로 화물열차가 조만간 들어간다면 이 화물차들이 우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둥역 화물구역에는 석탄이 실려있는 화물 열차들의 모습도 있었는데 이것은 열차에 놓여있는 방향으로 봐서 중국 국내용 화물인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압록강 철교. 그렇다면 언제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곳에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오늘 내일 당장 개방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략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달 중순쯤부터 말까지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당국이 교역을 재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 당국이 교역을 재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는 최근에 이 합의를 근거로 해서 북한과 중국의 무역업자들에게 이달 말부터는 교역 재개를 위한 준비를 갖춰놔라 이런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국경 개방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태인데 북한의 내부 방역 준비 상황에 따라서 그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내일부터 5일 동안 노동절 연휴인데 이 기간에 국경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준비가 갖춰지는 대략 5월 중순쯤이 돼야 어떤 교역이 다시 시작될 거다라는 것이 이곳 소식통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을 강도 높게 하고 있어서 교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왕래는 계속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이 됐는데요. 발견된 곳은 잠수교 근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반포 한강공원에서 목격이 된 뒤 연락이 끊겼고요. 그 뒤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잠수교 근처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지난 25일 실종된 새벽부터 지금까지 엿새 동안 집중 수색을 벌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조금 전 잠수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 100여 명이 동원이 됐고 또 다른 지역 한강변에서도 수색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발견된 장소는 실종된 반포 한강공원 근처지요. 잠수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울산의 지역구인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바짝 다가왔습니다. 모레 치러집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좀 짚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취임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지지도가 말이죠 임기 말에 30% 이하로 떨어지는 이유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 실패고 정책 실패, 선거 실패입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 인사 논란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예. 그리고 4월 7일 재보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참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 예. 백신 정책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이제 작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 실패란 말을 표현을 제일 쓰는데 이건 실패는 이제 완전히 틀렸다. 이거 엉망이다. 이게 아니고요. 예. 논란이 무성한 겁니다. 아. 인사와 선거와 정책으로 계속 논란이 무성하다. 옳다 그러다 논란이 지속되면 예. 그게 누적돼서 결국은 실패처럼 국민들이
각인이 되고 지지도 추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30%대하고 29%. 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차이가 큽니다. 이게 예. 일단 이자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이후의 20대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이후 다른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는 30%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하게 되고요. 일순위를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민감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그러거든요. 임기 말에 매주마다 거의 뭐 매일 여론조사 어떻게 되나 일희일비했습니다. 여론조사로. 그래서 임기 말 지도가 30% 하락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1번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여론조사를 살펴볼게요. 연령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요. 그 20대의 지지율이 2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지지율이 29%인데요. 훨씬 낮죠. 60대 지지율이 20%인데 그 다음입니다. 청년 지지율.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근에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 내놓고 있고 특히 정무수석을 비문의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하고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 중 아닙니까? 언제쯤 좀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금 보면 아주 20대가 단단히 화났다라는 게 아주 여실히 느껴지네요. 우리 쉽게 바뀌지도 않는구나. 지금 이 정도로 지지도 하락은 지금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문을 한다든지 뭐 20대 청년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 발표 이 정도로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민생에 올인하면서 지속적인 정책을 꾸준히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발성으로 그리고 혹시 이제 전략적, 정치적인 느낌을 줄 경우에는 또 더더군다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20대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달라졌다. 옛날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걸 온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 그때 20대도 마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30%가 이렇게 붕괴되면서 레임덕이 또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가 무너짐자 레임덕 초임. 그러니까 빨간불이 반짝같이 켜진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버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보면 임기 말에 대부분 지지율이 하락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임기 5년 차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수치로만 본다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보통 10%대인 경우가 많았었고요. 심지어는 뭐 10% 미만 7, 8%까지 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30% 무너지는 것이 과거의 대통령들에서 훨씬 위험하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이제 새 원내 대표를 뽑았잖아요. 사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울산 출신이고요. 영남을 기반으로 둔 의원이죠. 자, 김기현 의원의 선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김기현 하면요. 그동안 최근 언론 과정을 통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은 사람이라는 묘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울산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본인 뭐 여러 가지 뭐 청와대 개입 의혹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본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쟁점화했고 최근에 많이 이슈화됐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남이지만 본인이 또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덜했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또 하나는 김태흠 의원이 TK 출신으로 상당히 이제 강성 전략 문재인 정부와 한번 강하게 싸우겠다 이런 전략을 내세운 반면에 김기현 의원은 이제 싸울 때는 싸우고 빠질 때는 빠지겠다 강원 양면 전략을 내세운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먹힌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당원들한테. 애초에는 이 사선의 권선동 의원하고 양강구도라고 원래 예상을 했었는데요. 김태흠 의원이 조금 더 나오는 바람에 양강구도는 김태흠, 김기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영향도 있는 거고요. 뭐 강원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의석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태흠 의원이 강경 전략을 내세우고 김기현 의원이 이제 강원 양면 전략 이 사이에서 약간 어정쩡한 애매한 입장 이런 예. 부분들이 표를 많이 얻는데 좀 실패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본인이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예. 재판이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좀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게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그런 울산시장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있고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죠. 트라우마.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방어해야 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강원 양면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강경 일병도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잖아요. 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다시 예. 한번 논의하자고 그럴 것이고 예. 법사위원장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태풍 눈 비슷한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이 서두를 발표를 해버렸는지 이미 이제 박광훈 의원을 뭐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참 이분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정책리 의원을 거기에 임명 내정했을 정도로 민주당 입장에서 임기 말에 법안체를 신속하게 세게 밀어붙이려면 법사위원장을 우리 몫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내놓을지 그래서 이후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문재인 임기 동안에 여야 관계가 과연 그나마 좀 부드럽게 가느냐 아니면 강대강으로 가느냐는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 이 부분을 어떻게 양측이 최종적으로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 잠깐 전해드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 속보로 한 번 더 전해드렸는데요. 삼성물산이요. 이건희 회장의 지분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세 자녀가 각각 120만 5,720주씩 상속을 했다. 그리고 공시했다라고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가 180만 8,577주 상속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같은 분배 결과는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 비율과 일치합니다. 그리고요, 추가로 들어온 게 삼성전자 역시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법정 상속 비율대로 지분 변화가 생겨서 이재용 부회장이 5,539만 주를 받았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의 주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상속받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거의 상속 비율대로 지분 변화가 생겨서 이재용 부회장이 5천만 주 정도를 받았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식도 있죠. 삼성 SDI 역시 상속 비율대로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가 제출됐다는 뉴스 속보였습니다. 네, 이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 상속 금액이 거의 26조 원 정도 되고요. 네, 세금이 12조 원 되는데 가장 큰 관심은 그 지분을 어떻게 상속받는 부인과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이렇게 나누기로 했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이.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다툼은 일단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합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제 양당이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당을 위한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합당은 단일화보다 2배, 3배 어렵다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건 말이 합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도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의 방향으로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가피하게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아주 많겠죠.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안철수의 대선 출마 여부 이런 문제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번 4.7 재보선 때처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파열과 아슬아슬함을 고비를 넘으면서 합당의 그 과정으로 달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네. 어제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합당을 내년 대선이 있는 3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혹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본인이 대선 주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 4월 7일 재보선 때 서울시장 후보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뭐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 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퇴로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다. 퇴로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 A는 내년 대선에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고 플랜 B는 그 후 3개월 후에 내년 6월 지방선거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 대선을 불출마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출마하지 마라라고 안철수한테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일단 국민의힘 내 후보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로 중에 한 명으로서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에 전략적으로서는 도움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요 계속해서 이제 대권 행보를 사실상 보이고 있어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할 때마다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합리적인 논쟁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마는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과도한 방역의 정치화는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말씀은 방역의 정치화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도 좀 겨냥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누굴 겨냥하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언론도 그렇고 그 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을 정치화하고 있죠. 네. 본인은 뭐 누구를 겨냥하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발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여권 내, 즉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율이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1위를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단 넘어야 할 산은 이낙연 전 대표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나이도 사실 비슷하고 화려한 경력도 비슷하고 지역도 같이 호남, 뭐 비슷하고 또 성향도 정치적 성향도 사실은 비교적 중도 개혁 성향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서야 다른 쪽의 표나 지지 기반을 흡수할 수 있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이지 않게 사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그 정세균 전 의장이죠 총리가 이낙연 대표를 이제 계속 공격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물론 차별언론 이슈 파이팅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당히 실물 경제라든가 정책적인 게 강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논란을 일으키면 본인이 유리하다라는 상황에서 자꾸 정책적인 이슈 파이팅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두 분 다 여당 후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의원 지금 당권 주자인데요. 이재명 찬반들이 좀 중요한 위험 요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송영길 의원 핵심을 봤다고 합니다. 핵심을 봤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여권 주자들 간의 적절한 경쟁 이런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하지만은 이게 심해서 만약 여권 내부 분열로 갈 경우에 그건 뭐 대선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이미 많은 대선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의 경쟁인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선의 경쟁인지 치고받는 죽기살기 싸움인지 이게 이제 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여권 후보들 간에 잘 조율하고 그걸 보이지 않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바로 청와대의 막후 역할인 겁니다. 사실은. 그걸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예. 치고받고 가면은 이전 투구로 가면은 그는 뭐 대권의 필패의 길이죠.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자 폭탄으로 대표되죠. 강성 지지층. 이 강성 지지층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놓고서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당대표 주자들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욕설이라든가 뭐 과도한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져야 되지만 우리 당원들의 의사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지 되고 활발하게 되는 거 그게 당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좀 다룬다고 막 정적을 제거하듯이 막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우리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당이 그 소통을 더 활발해서 이렇게 막 비정상적으로 분출되지 않도록 당의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설이나 뭐 지나친 비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죠. 표현은 자제해야 되고 그 의사 표현, 자기 의견의 표출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당권 주자들 지나친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다만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은 또 있어야 한다라는 데 뜻을 같이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성 지지층의 역할에 대한 평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4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누구도 꼼짝 못했던 강성 친문의 문제를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홍천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오면서 이른바 문파 논란이 확산이 되는 거죠. 당권 대표까지. 근데 홍영표나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별 문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설만 안 한다면 이게 당이 살아있는 증거고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표출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송영길 의원 같은 전혀 다른 목소리 아닙니까? 이걸 뭐 같은 당이 좀 막 의견이 다르다고 적대시한다는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논란인데 저는 이 논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논란이다. 그래서 친문의 정말 이른바 문자 폭탄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차제의 이 부분은 정말 사라져야 되고 자제돼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나 당권 후보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국민들의 판단, 평가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저는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가장 민주당을 떠받들고 문재인 대통령 떠받들어 왔던 문파에 대해서 강성 문파에 대한 지금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지 치열한 토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4명 보셨죠? 봤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 가운데 지금 법조계에서는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보 4명 중에 뭐 김호수 의원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이렇게 언론에 쫙 나오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김호수 후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가깝다. 아마도 정부 여당을 위해서 옹호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박병규 의원이 상당히 좀 심사숙고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전직 법무부 장관들 전부 다 보좌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김호수 후보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지 임기 말 친정부, 친이대 역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할 때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 부분을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아주 세게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이요. 보통 어떤 인물들이 돼왔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88년에 임기제가 도입했는데요. 그 후로 임기 말에 대통령이 6명입니다. 너무나 재미나게 공통점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뭐죠? 첫 번째는 전부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을 위해서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대통령 가까운 사람을 전부 임명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그 6사람이 전부 다 임기말 대통령 다음 정권에 들어가서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측근을 김태정 법무장관을 시켰는데,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사건 이 조사를 김영삼 대통령 지시를 어기고 뒤로 넘겨버린 거죠,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방어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특검 거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자기 임명권자를 구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 대통령은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시키지만 대부분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반기를 드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이동기에 권력의 가장 핵심 부에 있는 검찰총장이 그대로 순순히 따라한다는 것은 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기 말 대통령 검찰총장도 의외로 좀 폭넓게 통합형, 당평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을 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쭉 얘기를 해줍니다. 절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방패 역할을 해달라고 기대하고 검찰총장이 했지만 오히려 창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권력의 법칙, 변하지 않는 그 권력의 냉철한 법칙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범계 장관도 인식을 한다면 우리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는 이성윤 지검장은 일단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잖아요. 강력히 제가 그걸 제시했죠. 근데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여론도 보면서 지명을 하겠죠. 아무리 여론이나 민심을 모른다고 해도 저는 이성윤 법무장관 카드를 드러내지 않으리라고 검찰총장 카드를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하면 그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죠. 제외된 게 나머지 4명 중에 근데 또 한 명이 자꾸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언론에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또 다시 정부 여당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넓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넓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기 민주당 강성 지지층 표현하실 때 그 문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능하면 열성 지지층,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다. 방송용어로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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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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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다 죽는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소상공인 다 죽는다!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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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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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왜 열 검사 안 하고 내려보내는 거야? 왜 차별되는 거야? 왜?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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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요청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는 27일로 연기되었고 결국 손실보상을 논의할 기회마저 사라졌습니다. 민간의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박대석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100% 찬성한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는 굉장히 좁게 인정된다고 답하였습니다.
과연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을 실현할 여지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중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 공유제 관련법에 심의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표리부동한 태도를 우리 국민은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민주당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도 같이 통과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의심합니다. 굳이 손실보상법에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한사코 그 법안을 묶어서 논의하진 못하겠다는 쪽이나 실은 손실보상법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뒤에서는 일단 싸우고 쟤네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다 속을 줄 아는 겁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네, 한낮 승용차가 미용실을 덮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문을 뚫고 미용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안에 있었던 30대 손님이 숨졌고 40대 직원은 크게 다쳤습니다. 네, 현장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미용실의 모습입니다. 미용실 문은 산산조각이 났고요. 내부에는 회색 차량 한 대가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박혀 있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차량 밑에 깔린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고 차량 주변에는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와 미용기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이었고요.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느닷없이 미용실을 향해 돌진한 겁니다. 사고 당시 미용실 안에 있던 사람은 직원과 손님 등 2명. 이들은 미용실을 덮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30대 여성 손님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요. 40대 여성 직원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0대 운전자는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십정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 4층에서 사다리 차를 타고 간판 공사를 하던 40대 작업자 A씨가 고압선에 감전됐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서울 답심리동 10층짜리 건물 9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청소 노동자 2명이 대피했습니다.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번에도 핵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상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유튜브 예능 채널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 씨의 행동이 성행위를 연상케 불쾌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서 이번 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이죠. 날씨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방눈이 쏟아졌고요. 해안가에는 소형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고도 1,500m가 넘는 설악산 중청대피소.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나무와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탁자와 안내판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봄의 마지막 달 5월을 앞두고 한겨울로 계절이 되돌아간 듯합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평균적으로 4월 17일에 마지막 눈이 내리고 지금까지 가장 늦은 눈 기록은 1981년 5월 17일입니다. 밤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 초속 32.7m를 최고로 제주도 백록담 29.2m, 여수 고문도 29.1m, 충북 청주공항 26.9m의 폭풍이 불었습니다. 부산과 충남 보령 등 도심에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충남 앞바다 쪽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때 상층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건조역이 저기압 중심으로 침투에 들어오면서 불안 정도가 강화되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에는 강한 비와 함께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부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바지에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네, 요즘 우리 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과잉 방역 지침, 또 부실 급식 문제 등으로 계속 시끄럽습니다. 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서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문제가 있는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 부실 급식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휴가를 다녀온 병사들을 위해서 일단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 격리를 시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격리되는 시설이 있고 그 격리되는 시설에서 급식을 줬는데 그 급식이 아주 형편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인데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격리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몇 명 정도 될까요? 휴가 다녀오는 병사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는 휴가를 다녀오는 병사들이 참 많은데 약 27,000명 정도 됩니다. 예, 네. 굉장히 많군요. 근데 이 군이 격리 시설과 이 급식 대비에 좀 소홀했다는 게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 지난 18일인데요. 육군 51사단 이하 여단에서 한 병사가 이 밥에 부실한 닭볶음, 김치, 오이지 사진을 공개하고 휴가 다녀온 게 죄냐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저거는 격리 시설에 공급되는 급식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예. 급식은 아닙니다. 네. 12사단 도시락은 반찬이라고는 햄 약간 그리고 포장김이 전부였습니다. 누가 정말 더 못 먹느냐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또 120명이 넘는 부대에 햄버거 빵이 60개밖에 없어서 취사병이 이걸 절반으로 잘라서 예. 120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4일 있었던 일인데요. 이 공군 수도권 부대의 저녁 도시락에는 밥과 한 숟갈 정도의 불고기, 깍두기 두 쪽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뭐 올해 장병 1인당 하루 그 기본 급식비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000원 정도는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한 끼는 그 정도가 되는데 예. 하루 전체 기본 급식비가 8,790원 그리고 한 끼 급식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2,930원입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예.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뭐 2,000원, 1,500원, 500원도 솔직히 안 된다는 얘기도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실 급식을 외부에 제보한 병사가 또 이 와중에 또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또
예.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육군 부대에서는 이 매달 생일인 병사들한테 또 케이크를 지급을 합니다. 한 명당 원래 15,000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는데 1,000원짜리 빵이 지급된 겁니다. 육군은 이 케이크 수급 계약이 지연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생일 케이크를 이제 받지 못한 인원은 앞으로 이 서급 조경을 해서 추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생일 케이크를 나중에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생일 다 지난 다음에 케이크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급하게 급조한 이런 대안이다 보니까 일단 뭐 마음 풀어라 이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뭐 생일 지나고 케이크 받으면 기분이 뭐 살지도 않고 그러는데 누구는 제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케이크를 받고 누구는 이제 빵 카스테라 이거라도 좀 받고 좀 마음 풀어라 이렇게 주니까 이거라도 원칙대로 그래도 좀 주겠다 뭐 공평성을 좀 생각해서 만든 이 같은 어려운 지금 실정 상황을 외부에 공개한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군인이 이러한 급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이래서 문제가 좀 됐었는데 결국 처음에 군에서는 생각하기에 이거 뭐 독립사건이다. 이 부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다 생각했는데 또 우죽수찬도 계속 이제 여러 건이 너도 나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은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면서 이번 문제가 단순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군에서 깨달은 겁니다. 육군은 일단 이 격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가 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제 판단을 그제서야 하고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부대별로 이 장병 격리 또 급식 관련 부식 청구와 수령, 이 보급 체계를 정밀 점검한 뒤에 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간부가 현장 배식 상태를 직접 감독하고 또 자율운영 부식비와 이 중앙 조달품인 라면, 참치, 맛김 등을 활용한 이 추가 급식 제공도 지시를 했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서 국방장관도 직접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식자재가 인원수에 맞게 청구가 되는지 확인하는 이 저울을 비치할 것을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또 반찬 10g에서 20g 정도를 더 줘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더 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개선촉으로 내놨는데 약간 미봉책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아직은 많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육군훈련소에서요. 과잉 방역 조치를 했다 이런 논란도 불거지면서 뭐 국방장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사시면서 혹시 얼마나 한번 샤워 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샤워요? 네. 저에서 질문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3일에 못해도 좀 3일에 한 번 하는데 이제 정말 많게는 한 입수한 이후에 뭐 8일 내지 10일 뒤에 이제 샤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난해 이제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군인권센터는 이 육군 훈련소가 이 훈련병들에게 이 사흘 동안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또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겠다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입소 다음 날에 1차 검사를 받고 입소 2주 차에 또 2차 검사를 받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샤워가 금지돼서 약 8일에서 10일 뒤에 처음 샤워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센터는 이 육군 훈련소가 통제만 선택을 했지 너무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이 아직도 사병들의 인권 정말 너무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도 잘 써야 되는데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서 국방장관 남현신 육군 참모총장 며칠 만에 사과한 겁니까 이게? 거의 열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개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바로 대응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계속 보도가 이어지고 또 군인권센터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판단을 이제 열흘 만에 국회에서 마침 또 국방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제 대국민 사과가 이뤄진 겁니다. 서욱 장관은 그제 국회 국방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부식 검수, 납품도 아마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 장관은 어제 경기도 지역 공군 방공 관제부대를 방문해서 격리장병들의 도시락 내용물 직접 살펴보고 또 제공 절차도 살펴보고 이 격리시설 여건 등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또 간부들한테 장병들을 아들과 이 동생처럼 생각하고 격리장병은 물론 부대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이 기본권과 생활 여건을 좀 적극 보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또 육군이 사실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제 육군의 수장인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도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남 총장은 각급 부대 주요 지휘관한테 현 방역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원점 수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육군은 다음 달
달 9일까지 이 격리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열악한 격리시설 문제를 좀 기본권 침해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집중 진단하기로 하고 이런 집중 진단 기간을 운영합니다. 예. 또 서욱 장관의 대국민 한번 사과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단 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격리장병의 생활 여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뭐 가족처럼 생각해서 대우를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 또 인권 침해 문제가 훈련소에서 터져 나와서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군인권센터는 어제 이 육군 훈련소 한 연대에서 이 생활관별로 이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씩만 허용하고 어기면 조교들이 욕설과 폭언을 했다면서 이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화장실 이용하면서 한번 세봤습니다.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아마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이 제한 시간을 넘기면 다음 화장실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 훈련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밥을 먹이면서 왜 화장실은 못 가게 하냐 이런 회개한 방역 지침은 처음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1, 2차 이 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 훈련병들이 이 공용 정수기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지 못하는데 하루에 딱 지급된 게 500ml짜리 생수 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이 안 그래도 거기가 땀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수 증세를 겪었다고 밝혔고요. 특히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각 훈련소에서의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 체계 또 격리병사 관리 현황 등 이 훈련병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육군 훈련소와 이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그리고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 형태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또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느 기관이든지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는 합니다. 실제로 하는지는 이승윤 기자가 제대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 일가 기증작품 가운데 1세대 서양화가 박수근의 작품은 작가의 고향인 강원도 양구로 돌아왔습니다. 보안시설 확충에 나선 박수근 미술관 측은 오는 10월까지 특별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복 차림에 아기를 업고 있는 소녀. 온화한 표정에 정면을 바라봅니다. 물감을 여러 번 덧칠한 독특한 작가의 기법 그대로입니다. 저희 미술관에 드디어 아기 업은 소녀가 왔는데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굉장히 온화한 마애불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미술관으로서는 뜻깊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1세대 서양화가 박수근의 유화 4점이 작가의 고향 강원도 양구로 돌아왔습니다. 해외로 반출됐다가 어렵사리 경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작품도 있고 1965년 유작전에 출품된 뒤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던 그림도 나왔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뜻을 이어가기 위해 작가 이름을 딴 지역 미술관에 모두 기증됐습니다. 수장고에 보관하는 거라든가 또 보험 처리한 거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보안은 저희가 어느 것보다도 철저하게 지금. 박수근 화백의 드로잉 작품 14점도 공개됐습니다. 전쟁 후 고단한 서민의 삶과 일상을 질박하게 표현했습니다. 양구 박수근 미술관 측은 기증받은 모든 작품을 5월 6일 일반에 공개하고 10월 중순까지 사전 예약제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 NC의 양의지 선수가 포수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첫 타석에서 기록한 3루타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양의지 선수가 2회 초 첫 타석에서 3루타를 치는 모습입니다. 잘 맞은 타구가 우익수의 키를 넘겨 담장을 맞고 나왔는데요.
삼성의 우익수, 구자욱 선수가 조금은 여유를 부리는 사이에 양의지는 2루를 돌아서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발이 느린 양의지가 3루까지 뛰지 않을 걸로 미리 판단해서 타구 처리를 천천히 한 건데요. 느린 화면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느린 화면으로 보면 2루 앞에서 속도를 조금 줄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양의지 선수 속도를 갑자기 높여서 3루로 내달립니다. 프로 14년 차를 맞은 양의지 선수의 3루타는 이번까지 9개에 불과한데요. 순간적인 판단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의지 선수 별명 중 하나가 고메타를 쓴 여우인데요. 딱 맞는 상황 같죠?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다. 너무 좋고 정말 그래도 운이 좋아서 나왔던 것 같고 2루에서 약간 멈추려고 생각은 있었는데 좀 공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가지고 좀 열심히 뛴 게 3루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퇴근길 비가 내릴 듯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남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사이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해서 내일 오전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일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영동에 최고 60mm, 영서와 전남, 영남 지역에 10에서 4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는 5에서 20mm입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호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기상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지난 25일 실종된 대학생의 대학생이 잠수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정정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신의 신원이 정확히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신원이 확인된 게 아니고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지금까지는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